쉽게 빼시는 분들이 있고 좀 어렵게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좀 쉽게 빼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의 경우에는 큰 노력 없이 2개월 동안 그냥 음식 계속 꾸준히 배부르게 먹으면서 5kg를 감량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신 중에 쪘던 살이 또 많이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임신 중에 쪘던 살을 2달 동안 6kg 정도 감량하신 분이 계십니다. 좀 쉬운 방법을 찾으셨는데요.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 그리고 밥보다는 고구마를 좀 충분히 먹는 것, 채소를 충분히 먹는 식사였습니다. 물론 밥을 마음껏 먹고 햄버거, 치킨, 피자 마음껏 먹으면서 살을 뺄 수는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신 우리가 다이어트 식사로 알고 있는 닭가슴살, 토마토 샐러드 이런 것만 처음에 시도를 하시다가 너무 이제 지겹다, 이런 분들의 경우 과일을 충분히 먹으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과일을 살찔까봐 못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하시면서 충분히 드시는 분들의 경우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과일을 1kg까지 권하기도 해요. 아침 식사, 또 점심 저녁에 식전에 드시고, 식사로는 방울토마토도 같이 드시지만 고구마로 식사를 대체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kg 정도의 과일과 또 적당한 채소를 드시고 또 고구마도 드시면서 배고플 틈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드시면서도 2달에 5kg, 6kg 정도 감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빠르게 빼야 되겠다, 좀 더 세도 괜찮으니까 10kg, 20kg 빼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하루에 과일은 500g 정도를 꼭 드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과일을 드시면서 같이 드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해독 주스입니다. 해독 주스를 저는 1리터까지 하루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독 주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역시 과일, 채소인데요. 채소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과와 양배추와 케일 또는 샐러리를 넣으면 됩니다. 사과, 양배추, 이 샐러리를 거의 1대1대1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물을 좀 넣어서 1리터로 만들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도 충분히 드시고, 식사는 내가 좀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정도로 고구마나 또는 꼭 계란을 드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계란 정도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 500g과 해독 주스 1리터, 이거를 먼저 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플 때 견과류나 고구마나 계란을 소량 드시는 겁니다. 그람 수를 정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음식은 나에게 좀 맞게 드시고, 과일 500g과 해독 주스 1리터 이것을 꼭 챙겨 드시면 좀 10kg, 20kg도 감량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과일, 해독 주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시도하셔도 잘 안 됐던 분들의 공통점으로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져요,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요, 이런 분들은요 몸속에 염증이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면역 주스, 나나 주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염증을 빠르게 줄이는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바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유, 요즘은 콩을 갈아서 직접 집에서도 제조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바나나와 두유, 그리고 아몬드 20알 정도, 20g 정도 넣으시고 여기에 물 50ml와 살짝 죽염을 넣어서 좀 진한 맛을 느끼게 해주면 좋습니다. 바나나, 두유, 아몬드, 죽염, 물 약간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맛있는 주스가 됩니다.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고소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에요. 바나나의 베타카로틴이나 아몬드에 들어있는 비타민 E, 과일과 견과류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과 항산화 물질들이 염증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제가 위험 있는 분들은 과일 드시기도 힘들다 할 경우에 나나 주스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염증이 있는 분들은요, 과일 500g, 해독 주스 1리터, 그리고 나나 주스 한 300ml 정도, 이것을 꼭 필수로 드신다면 염증도 줄고 장도, 위도, 간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해독 식사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독소를 잘 배출하는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소 식사도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독소 식사는 과식하는 습관을 가지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일 수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대사산물이 몸에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고기를 많이 먹은 경험, 또 뷔페 식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건 독소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독 식사는 자연의 음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면 자연히 해독 식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이 드셔야 되는 음식은 과일류, 채소류, 통곡식, 버섯류, 해조류, 견과류, 씨앗류, 콩류입니다. 이렇게 8가지 정도 식품군은 이 자체가 충분한 영양도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많이 생기지 않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음식들도 무작정 많이 섞어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법에 맞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완전 소화입니다. 소화 불량이 되면 여러 대사산물,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를 하실 때는 비율도 또 중요한데요. 과일을 한 30에서 40%까지,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아침 과일이죠. 이렇게 30-40%를 과일로 구성하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독소도 잘 배출이 됩니다. 이 식사 자체는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고 장, 간, 췌장을 다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먹었던 쌓였던 독소들도 다 배출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생채소를 잘 소화시킬 수 있지만 위가 약하고 소화력이 나쁜 분들은 채소는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상추 몇 입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양배추나 당근이나 단단한 식물 세포벽을 가진 채소들은 꼭 익혀서 또 쪄서 드시거나 당근의 경우에는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채소류를 점심과 저녁에 현미 잡곡 식사와 함께 익혀서 채소류 반찬을 각각 하루 300g 정도씩 드시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고 해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밑반찬들로 해조류나 버섯류를 합쳐서 한 100g 정도씩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30에서 50g까지 드시면 좋고요. 또 씨앗류를 대신할 수 있는 기름인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을 한 20g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또 현미, 잡곡, 통곡식은요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의 의사로 알려진 조엘 펄먼의 경우에는 20% 미만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칼로리의 20% 정도면 밥 한 공기 있잖아요. 한 공기를 점심과 저녁에 나눠 드시거나 점심에 한 끼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에 식사할 타임이 없어서 저녁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한 공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도 두부나 렌틸콩, 병아리콩 정도를 하루에 소화 잘 되는 만큼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8가지 식품군들은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 자연히 독소를 적게 만들고 그 전에 쌓였던 독소까지도 제거해 주기 때문에 8가지 식품군을 활용한 식사, 해독 식사를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독 식사를 권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앓고 있던 질병이 있다면 약을 줄이거나 컨디션, 신진대사가 매우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갑상선 약을 일반 식사로 할 경우에는 점점점 늘려가는 패턴으로 가기가 쉬워지죠. 한 알 먹던 걸 2알로, 2알에서 3알로 이렇게 늘리게 됐는데 늘려야 되는 시점에 아침 식사만 과일로 식사법을 변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2알, 3알 늘려가던 약을 1알로 줄일 수가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감기에 자주 걸릴수록 키가 잘 안 자라잖아요. 감기로 인해서 몸에 염증이 생기면 키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키가 잘 안 자랍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키도 잘 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와 당뇨에 걸렸던 분들이 혈당 수치가 200에서 120으로 또 400에서 150으로
600에서 250 정도로 굉장히 줄어드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독 식사라는 것은 저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원래 마땅히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먹다 보니까 몸 전체 신진대사가 안정화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에도 역시 해독 식사, 또 독소를 쌓지 않게 하고 염증을 해결하는 해독 식사가 매우 중요했던 거죠. 세 번째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은 또 삼시세끼 쌀밥을 먹다 보니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세트로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해독 식사를 하게 되면 2주 안에도 고지혈증이 정상 수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주 안에도 우리가 먹은 음식 그대로 혈액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요. 해독 식사 중에서도 특히 과일과 채소를 스무디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아침마다 한 잔씩만 드셔도 고지혈증 수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맑아지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 수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는요, 식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좋은 사례로 혈액암을 앓고 계셨던 분이 체력이 증진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혈액암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체력을 굉장히 아껴가면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이분에게 영양이 풍부한 해독 식사법을 권한 뒤에 한 달 후부터는 체력이 굉장히 증가해서 하루에 정상적으로 일하는 시간 9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9시간 정도 일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거의 정상인처럼 일을 하시게 되고 오히려 건강을 더 관리하게 되니까 훨씬 삶을 살아가는 행복지수가 많이 향상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선천적으로 시트룰린 혈증을 앓고 있는 유전자 결손 질환인 이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항상 단백질 식사만 하라는 처방을 받게 되었고 억지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암모니아 냄새까지 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쌀밥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질병인데요. 쌀은 먹지 않더라도 과일과 채소 식사를 꼭 먹을 수 있도록 권했을 때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빠져나가고 또 아이가 평상시 자주 앓았던 복통이나 손목, 발목의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독 식사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아팠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한 신진대사가 되지 않는다라면 약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나의 식사법을 교정을 하고 해독이 잘 되는 식사를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피의 오염에서 시작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혈액의 상태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의 건강 상태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강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혈관 그리고 혈액의 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암과 같은 이런 만성질환 그리고 대사질환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의 공통점은 혈액의 오염 그리고 혈관 손상 질환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뇌졸중,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도 두려운 질병으로 여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의 시작은 바로 혈액의 오염, 혈관 상태의 건강 약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뇌 질환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역시 이 질병의 시작도 혈관 질환, 혈액의 건강 상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언제 걸릴지 몰라서 3개월, 6개월, 또 1년마다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바로 암입니다. 여러분, 암도 역시 혈액의 오염과 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심혈관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질병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나의 혈액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혈관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좀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생활했던 나의 삶의 방식이 혈액의 건강은 좋게 했는지, 또 혈액순환은 좋게 했는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혈액 건강 꼭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이 손상되는 걸까요? 가장 심각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당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남아도는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이 되면서 불필요한 성분으로 변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식사 습관 때문입니다. 당분은 우리 몸에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6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사 패턴을 통해서 이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가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주 원인도 지나친 당분 섭취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쌀이나 밀과 같은 녹말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또 액상 과당이나 가공식품 등에 섞여 있는 설탕, 지나친 당분들을 많이 먹게 될 때 우리 몸에는 이 잉여 당분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소화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소화되고 완전히 연소돼서 몸에 들어온 에너지원들을 다 사용하는 그 상태가 몸에 남아도는 찌꺼기 성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에 남아도는 이러한 당분과 결합된 단백질과 지방 성분들은 당 독소로 변해서 우리 몸에서 각종 세포와 혈관이나 조직을 계속 공격하는 성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독소를 가만둘까요? 이 독소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독소를 우리 몸에서는 없애려는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없애려는 작용이 염증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의 결과 생기는 염증인 거죠. 없애는 것을 면역, 없애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당독소도 몸에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백혈구가 어떻게든 포식작용을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혈관벽에 쌓이기도 하고 온몸의 조직 곳곳에 축적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당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세포들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모두 이 지나친 당독소로 인해서 지방으로 바뀌기도 하고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압을 높이기도 하고 인슐린에 또 문제가 와서 당뇨로 진행되는 이러한 공통적인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독소, 우리 몸에 지나치게 당분이 쌓이지 않는 식사법 반드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 일정량의 활성산소는 늘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대사가 되면 이산화탄소로 내보내면서 그 중에 약 2%는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생긴 활성산소입니다. 이 지나치게 많이 생긴 활성산소는 없애야 하는 세균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나 우리 몸의 혈관 세포나 여러 세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포가 바로 손상이 되죠. 또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막투과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잘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막아버리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세포막이 손상됐다는 것은 입안이 헐거나 입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을 활성산소가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람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SOD나 글루타치온, 카탈라제 같은 자연스럽게 없애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항산화 효소나 시스템도 계속 나쁜 음식만 먹게 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독소와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성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독소와 활성산소가 많이 있는 음식이 바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혈관 손상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매우 좋아하셔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치킨, 피자 같은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치킨 같은 음식은 튀길 때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기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먹은 치킨이 방금 갓 짜낸 좋은 기름으로 첫 번째 튀겼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기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킨이나 길거리에 튀긴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빠르게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탄수화물도 많아지게 되니까 제가 당독소가 많이 생기는 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당독소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습관적으로 먹는 빵이나 과자나 케이크나 또 밀가루 음식이나 라면, 국수, 우동 같은 이런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당독소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동물성 포화 지방입니다. 맛있는 고기로 이제 꽃등심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 꽃등심은 자연스럽게 생긴 부위가 아닙니다. 손은 움직이면서 당연히 근육 사이사이에는 기름이 안 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멈춰져 있다 보니까 근육 사이사이까지 지방이 끼게 되는 거죠. 건강한 상태의 부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과 사이사이 생긴 지방들은 사람의 몸에 와서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수육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물에 삶게 되면 지방이 제거되고 살코기만 있게 되다 보니까 지방이 많은 고기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동물들은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습니다.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보다 상대적으로 체온이 낮은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쉽게 굳어버립니다. 쉽게 굳는 것은 좋은 걸까요? 우리 몸에서는 잘 분해되고 쪼개져서 영양만 흡수되고 독소는 배출되는 것이 좋은 건데요. 굳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도 잘 되지 않는 형태로 바뀝니다. 제가 소화불량은 독이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혈관 상태, 혈액 상태를 끈끈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물성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먹을 때, 그리고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이 살코기를 드실 때는 최대한 소량만 드시는 것, 그리고 좀 안전하게 삶은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밀가루나 액상 과당이나 당분이 나도 모르게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가공식품들은 반드시 당독소와 활성산소를 모두 다 함께 증가시킨다는 것을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또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는 나쁜 습관들로는 과식하는 습관, 또 뷔페식같이 복잡한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과음하는 습관, 또 운동도 지나치게 많이 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혈액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독소와 활성산소, 또 이것이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음식들을 조심하시면서 우리 혈액의 건강, 혈관 건강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관만 깨끗해도 우리 몸은 중요한 기능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염증이 개선이 됩니다.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맑기 때문에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여러 항체 성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염증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질병의 시작은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없는 몸이다. 그럼 사실 크게 아프지 않을 겁니다. 모든 질병들은 시작이 염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하면 염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개선되면 우리 몸은 바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암과 같은 이런 질병들은 면역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죠. 또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감기 같은 질환, 또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 참 많이 있습니다.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도 역시 면역의 질서가 깨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개선이 되면서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한 고통과 또 질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빠르게 늙고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과 나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습관들을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혈액이 건강하고 혈관이 튼튼하면 바로 노화가 지연이 됩니다. 안티에이징이다 해서 줄기세포로도 다양하게 젊어지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다른 외부적으로 하는 방법 이전에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혈관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 예방 그리고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방법이니까요. 젊음을 유지하는 그리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혈관 건강 꼭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관 건강에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될까? 바로 혈액의 점도와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도 좋지 않고 너무 끈적거려도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혈액이 너무 묽을 때는 수술이나 어떤 상처가 났을 때 혈소판의 지혈작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너무 끈적거리는 상태, 혈액의 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혈구가 지나가는 그런 통로들이 막히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잘 지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세게 해서라도 모세혈관까지 혈액을 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상태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고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하나의 살기 위한 기전,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혈액의 상태를 맑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몸의 탄력성이 떨어지듯이 혈액도 역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을 단련시키는 이유, 근감소증 위험하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몸을 잘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혈관도 탄력 있게 잘 유지가 돼야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끈적거리는 이 혈액 상태에서 이 적혈구나 백혈구가 지나가다가 혈관벽을 계속 스치다 보니까 혈관 내벽에 염증이 유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는 상태, 또 혈관이 탄력성을 가진 상태, 이것이 혈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혈관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의 탄력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육식보다는 최대한 채식 지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좀 많은 논문과 자료들을 보면 사람이 더 잘 소화시키는 단백질은 식물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혈액의 상태가 동물성 식단을 먹었을 때 혈액의 상태가 지방이 많이 껴있는 오염된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이 많이 됐습니다. 이왕이면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여기에 만약에 내가 염증이 많은 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먹어야 돼 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고기를 못 드실 때는 계란이나 생선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고기, 계란, 생선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염증이 있는 분들은 녹황색 채소에 있는
단백질, 콩이나 과일이나 버섯류에 있는 이런 단백질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드시 이 혈관의 탄력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원료입니다. 피부에 탄력성을 올려주는 것이 콜라겐인데요. 그래서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부만 콜라겐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혈관에 있는 콜라겐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싱싱한 과일과 그리고 채소, 사과나 또 오렌지, 감귤류 같은 과일과 또 고추나 오이고추, 녹황색 채소에도 비타민C가 많이 있으니까요. 과일, 채소 꼭 드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기닌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남성들의 영양제라고 알고 계시죠. 바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꼭 영양제로만 드실 것은 아니고요.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나 잣 같은 이러한 견과류를 통해서도 아르기닌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여기서 제가 견과류를 또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아마씨나 해바라기 같은 씨앗류에도 좋은 기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탄력성에는 반드시 좋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세포막은 이중지질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중지질막인 인지질의 성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혈관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채소, 그리고 아르기닌이 풍부한 견과류,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씨앗류 음식을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좋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70% 정도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혈액도 역시 수분을 기반으로 구성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물의 섭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커피나 차나 또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서 나는 물을 많이 먹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또 일부 차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없는 차로 드시는 것이 수분을 잘 섭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음료수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게는 25g에서 30-40g까지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당 독소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의 형태, 이왕이면 또 전해질, 미네랄들이 있는 물을 좋은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특별히 음식을 통해서 수분 섭취가 별로 안 되는 경우라면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 전 공복에 500ml 정도의 물을 하루 3번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분 공급을 통해서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혈액을 맑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식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복식호흡 하면 명상과 연결이 돼서 마치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호흡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숨을 쉬면 횡격막 위 호흡인 흉식호흡만 합니다. 흉식호흡만 하면 말초까지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죠. 산소를 내 몸에 구석구석 잘 보내는 호흡법이 복식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세포 기능의 장애라고 보고 이 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말초혈관, 또 오장육부까지도 이 산소를 잘 공급받도록 호흡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하는 그냥 가벼운 몸풀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의 동작을 5초, 10초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최소 1분에서 3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동작을
유지하는 자세는 우리 몸에 있는 내부 속근육까지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하는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내장기관까지도 자극을 줍니다. 한 동작을 오래 하면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장이 막 운동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근력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것만 드는 것을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 동작을 오래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까지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근육 세포도 산소, 영양소가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뭉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담 걸렸다 하는 분들 계시면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꼭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혈액과 또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에는 물 한 잔을 드시고 500g 정도의 아침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비타민C나 좋은 불포화 지방산 이런 성분들이 혈관에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식사법이 됩니다. 아침에 국과 찌개나 쌀밥 그리고 여러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하실 때보다 물 한 잔 드시고 과일 정도로 간단하게 드실 때 훨씬 우리 몸은 가벼워지고 속이 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점심에도 식사 전에 꼭 물 한 잔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500g 정도 좀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점심은 많은 분들이 밖에서 드시잖아요. 밖에서 먹어도 안전한 식사 또는 식사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서 건강한 포케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포케의 구성을 보면 적당량의 콩, 샐러드, 또 과일, 또 여러 견과류와 씨앗류들이 골고루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밖에서 건강식을 먹고 싶다라는 분들과 식사를 할 때는 포케를 종종 활용을 합니다. 이럴 때 이왕이면 고기나 생선이 좀 없는 채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더 식물성에 가까운 포케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끔 먹는 고기나 생선은 괜찮은데요. 이왕이면 혈액을 맑게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할 때 채식 지향의 포케 볼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식을 드실 때는 최대한 50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역시 몸에서 잘 소화가 되면 노폐물이 생기지 않아서 혈액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식도 이왕이면 꼭꼭 씹어서 드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식사 전에 또 물 한 컵 500cc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좀 혈관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싶다. 염증을 좀 빠르게 개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중해식 식사법을 세계에서 인정한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신선한 과일, 채소를 활용한 또 채소와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채소 볶음입니다. 또 한국인들은 들기름이 취향에 맞잖아요. 들기름도 좋습니다. 또 기름을 볶으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안전하게 드시려면 마지막에 이 채소를 볶을 때 마지막에 기름을 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식사 전에 먼저 과일을 한 접시 정도 드시면 비타민 C도 충분히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력 있는 혈관, 맑은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과일 또 채소 지향 식단을 활용하시면 빠르게 혈관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당연히 이상이 오고 약을 먹고 병원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주기적인 건강검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떤 수치에 내 몸을 맞추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몸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보다 체력도 생기고 아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혈구 수치가 좀 낮아요 하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수치나 정기 검진에 굉장히 예민하기 쉬운데요. 수치나 정기 검진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고 아픈 데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자주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꼬박꼬박 건강검진 하면서 뭐라도 좀 나타날까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 건강한 체력 유지하고 늘 걷고 활동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아프다? 당연히 약을 먹는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장수한 마을 사람들과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을 의지하지 않고 또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나이가 들면서 약을 먹는다. 이것은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화 능력도 좀 떨어지고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근육도 예전보다는 좀 힘이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비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진대사가 달라진 몸에 맞는 건강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신진대사가 당연히 좀 떨어집니다. 어린이들 또 청소년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60대, 70대가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또 여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성장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온몸에 이 효소가 줄어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진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식사를 하거나 내 몸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신진대사를 올릴 수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치킨, 피자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었던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어느 날 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변비나 설사가 생기기도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데요. 음식을 당연히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좀 더 가공식품이나 밖에서 드시는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외식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신진대사를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전보다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소화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이 못 먹어서 아프고 병에 걸리는 것보다 좀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게 하면 신진대사를 강화할까? 이 부분을 꼭 점검하시고 똑같은 패턴의 식사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음식, 적게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달라진 호르몬 대사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이 성장 호르몬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 많은 상황에서는 행복 호르몬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우리 몸을 세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마음 건강법, 나만의 취미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꼭 호르몬 대사, 또 마음 행복 호르몬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을 먹는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약이 치료제인 줄 알고 계속 약을 드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고 심지어 약을 늘려가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제가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두 달 안에 당 수치가 정상이 됐는데도 예방을 위해서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은 반드시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혈당 수치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수치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면 일주일이나 한두 달 정도 먹으면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개월, 수년 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약을 드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약이 치료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왜 근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정상 수치를 평상시 식습관을 통해서 맞추시는 노력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약을 오래 드실수록 이 약의 부작용도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많은 약들을 같이 드실 때 이 약의 칵테일 효과, 칵테일 부작용은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을 먹는 약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을 이것저것 섞어 드시면 섞어 드실수록 이로 인한 부작용도 더 늘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강화하면 몸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식사법, 또 건강관리법 꼭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꼭 같이 챙겨야 될 것이 바로 고립감입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왔죠. 바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늙은이가 뭘 하겠어, 이런 나이가 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습관이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젊은 것은 그 젊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경험이나 연륜이 쌓이면서 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 대화를 하다 보면 다시 20, 3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지금 나이 든 게 너무 좋다. 마음이 편안하다. 내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다. 오히려 이 젊을 때 했었던 그런 방황이나 고뇌가 굉장히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이가 드는 것을 당연한 그런 현상으로 여기고, 저는 그때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에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도 있습니다. 대신 고립되지 않는 환경을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반드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들, 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고립됐다라는 느낌이 없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감, 즐거움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립감이 오게 되면 굉장한 우울감이나 그로 인한 몸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프고 불행해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나이에 맞는 삶을 반드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